나는 지금 거기 평택에 살고 있는데, 평택에 제가 가끔 나가는 배달이 도서관이라고 있어요. 이 작은 도서관 앞에 숲가 있어요. 숲가 있는데, 지금 어저께 찍은 사진인데, 큰 불이 큰 기록이라고 하는 멸종위기 조리 2급이라고 그러는 철새가 날라와요. 그래서 내가 몇 년 안 됐는데 매년 이 철새, 이 기러기를 보고 제가 위안을 많이 느낍니다. 새가 좀 커요. 떼를 져서 날아가는 거 보면은 참 그 멋있다는 생각 들고. 그런데 오늘 이 네이처즈 칼렌더 이 얘기를 하면서 더욱 제가 의미 있게 제 가슴 속에 다가와서 이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립니다. 자연의 달력이라는 거는 라슨이라는 그 스웨덴의 유명한 생태학자예요. 이 우메아 대학의 교수고 연구센터의 소장인데 이 스웨덴이라는 나라는 이 북극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북극 가까운데 이 연구소를 줬어요. 이 연구소가 이렇게 이런 모습인데 겨울엔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연구소를 지고 어, 여름에는 또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천혜 연구소 이게 연구소 모습인데 천혜 연구소에서 수십 년 동안 이 자연의 변화를 연구한 학자예요. 이 학자가 쓴 책이 네이처 칼렌더라고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 내용은 이래요. 많은 종류의 생명들이 1년 내내 변함없이 지리적으로 동일한 영역에서 활동한다. 반면 특정한 종류의 나비와 고래, 새와 그 밖에 많은 종이 계절에 따라 활동하는 지역을 옮긴다. 이런 계절적 이동 패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날씨와 서식지, 조건, 먹이 가용성의 변화다. 많은 식물종과 동물종 역시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를 겪는다. 당연한 얘기죠. 이를 일컬어 계절에 따른 생물학적 변화 현상, 즉 생물 계절학 현상이라고 한다. 동식물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러한 중요한 사건들은 종의 지리적 활동 영역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온도, 강, 수량, 낮, 길이의 변화 등 환경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이 일어난다. 요즘 많이 인용되는 말이 페놀로지, 생명 계절학이라는 용어예요. 많은 생명들이 대건, 고래건, 물개건, 많은 하늘을 나는 새도, 바다 위에 있는 동물도, 또 땅 위에 있는 동물들도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인데 이 계절에 따라 움직이는 이 많은 그 움직이는 동물들이 너무 큰 스트레스를 겪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생물 계절학이라고 그러고 상당히 이거 유명한 학문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많은 식물에서 확인되는 생물 계절학 현상에 친숙하다. 봄에는 새 잎이 나서 꽃을 피우고 늦여름에는 열매가 열리고 가을에는 잎의 색깔이 변하면서 땅에 떨어진다. 포유류의 생물 계절학적 변화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추운 계절이 오면 겨울잠을 자는 종이 있는가 하면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풀갈이를 하는 종도 있다. 이런 계절에 따라 진행되는 규칙적인 특성 때문에 생물 계절학은 종종 자연의 달력, 네이처스 칼렌더로 표현된다. 종에게는 적절한 시기에 맞추어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기를 맞추어 번식 활동 시기를 맞출 수 있고 개체의 수명주기 중 중요한 단계가 개체의 활동에 불리한 극한 기상 조건들과 시기적으로 겹치는 것. 예를 들어 먹이를 구하기 힘든 겨울에 새끼를 기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한 말이에요. 기후 변화와 환경 변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생물종과 생태계의 회복력을 예측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많은 생물종이 활동 영역을 옮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물군계 전체가 이동하고 있다. 그러나 툰드라나 북극 생물군계는 더 북쪽으로 이동할 수 없다. 이것이 큰 비극이다. 온대, 아한대, 북극 기후에는 겨울철의 극단적인 온도 상승 때문에 만들어진 가짜 봄이
따뜻한 기온의 신호를 받고 활동을 개시하는 식물과 꽃가루 매개자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 다 이런 얘기예요. 결론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미지 영역으로 빠른 속도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종의 활동 영역 환경, 영역 변경과 생물 계절학적 변화는 지역 생태계를 변화시킬 것이다. 지구적 차원에서. 이 변화는 탄소 순환 및 양분 순환을 변화시키는 피드백, 되먹음을 일으킬 수 있고, 이는 다시 기후 시스템에 영향을 미쳐 온난화를 촉진하고 지구 생명체의 서식 조건을 더욱 악화시킬 수가 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매일같이 텔레비전에서 사실 봐요. 근데 깊이 있게 느끼지 못할 뿐이죠. 아, 제가 그래서 몇 개 사진을 골라왔어요. The Epic Journey of Migratory Bird. Migratory Bird라는 건 철새 아니에요? 철수들이 에픽 저니, 영웅적인 여행, 서사시적 여행, 웅장한 여행이라는 뜻이에요. 이 철새라는 게 말이에요. 이게 아까 내 사진에 기록도 보였지만 이게 몇천 킬로미터를 날아와요. 실제로. 이거는 레스 플라밍고, 아프리카에 있는 그 꼬마 홍학인데요. 수십만 마리가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근데 이 홍학들은 멀리 옮겨가지는 않아요. 그저 뭐야 몇십 킬로에서 몇백 킬로를 옮겨가는데 엄청나게 몰려다녀요. 그야말로 장관이죠. 근데 대부분의 새는 거의 이 사진에 보였듯이 그 선, 태양과 스타, 별과 and the poles. 폴이라는 거는 사우스 폴, 노스 폴, 어떤 남극, 북극의 어떤 자기장을 보고 그러고 옮겨가는 거예요. 새는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새들이 거의 여러 가지로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절이 바뀌고 또 인간들이 만들어낸 냄새 때문에 후하게 바뀌고 바람이 바뀌고 이 저희 밤에도 우리는 이 빛이 날아가잖아요. 이 빛, 오염 이런 것 때문에 새들이 또 많은 그 계절에 따라서 그 움직이는 동물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거의 몇십 년 사이에 종의 3분의 2가 멸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위 재두루미 사진인데 재두루미는 시베리아에서 히말라야까지 자그마치 7,000km를 날라오는 거예요. 실제로 같이 재두루미하고 영국의 BBC가 사진을 찍고 같이 여행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7,000km를 날아온 후 해발 8,000m의 히말라야 산맥을 넘잖아요. 근데 이 히말라야 산이라는 거는 영하 40도의 강추위와 희박한 산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히말라야 정상을 넘어요. 그리고 정성을 넘어서 거의 재들미들이 순풍을 타고 거의 날개를 활짝 핀 채 행글러더 마냥 바람에 몸을 맡기고 그러고 이동하는 거예요. 남쪽으로. 날라오다가 기러기들이 날라오다가 독수리들 많이 만나죠. 독수리한테 몇 명 뺏기었어요. 독수리에 잡혀먹은 대로 날라오는 거예요. 이 소위 8,000km, 7,000km 날라오고, 소위 해발 8,000m, 이 차가운 데를 넘고, 이게 에픽 저니가 아니면 뭐예요? 영적인 행동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야말로.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또 하나 이 고래를 봅시다. 흑등고래. 험프백 페일이라고 하는데, 험프백 페일은 더 웅장한 여행을 해요. 태평양에서 남극까지 새끼와 함께 25,000km를 헤엄쳐가는 거예요. 새끼를 낳고 움직이거든. 25,000km라는 게 얼마나 거리냐? 서울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가 내가 13시간을 비행기 타고 가는데 9,000km밖에 안 돼요. 서울하고 런던은 8,800km밖에 안 돼. 지구 반바퀴는 지구가 4만 킬로예요. 지구 반바퀴가 4만 킬로라고 그래요. 근데 9,000km, 저희가 25,000km를 날아간다는 거는 지구 반바퀴보다 더 날아가는 거예요.
더 날아가는 거는 헤엄치는 거라. 그 거대한 호래가 갓나은 새끼를 데리고 중간에 상어도 만나고 그러지만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웅장한 서사십니까? 이게 옛날에 그냥 이걸 그냥 막연히 바랐는데 요새는 이 탐험가들이 같이 여행을 하는 거예요, 고을에. 새하고 새가 말이에요. 같이, 같이 여행을 하더라고, 이 탐험가들이. 그러니까 정말 놀라는 거지. 야, 자연의 세계가 이래? 근데 이런 자연의 흐름들이 말이에요. 그야말로 인간의 여러 가지로 방해 때문에 3분의 2 이상의 최근에 멸종을 한 거예요. 그 멸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론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류세 시대의 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달라야 된다. 의의 본질은 같지만은 대상이 확대돼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뭐 유명한 경제학자라든가 철학자들라든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이 시대의 의는 과거의 의와는 틀려요. 인간만이 생각하는 경제적 정의를 논하는 시대는 이미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생태 위기의 시대를 만나서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전통적으로 이론이라는 게 뭐냐? 우리 서대문에 돈 의문이라는 게 없었지만 원래 서대문에 돈 의문이라는 거는 우리 전통적으로 의를 중시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물론 중국보다는 전통이 있죠. 우리는 실질적으로 사대문에 이 의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의의 본래 뜻은 뭐냐면 이자 의지 화해라 그래가지고 이롭다고 하는 것은 의로움 속에서 서로 인간들이 화합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라고. 근데 지금은 인간만이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도 같이 살아야 된다는 그런 그게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요 건계문론에 나오는 말인데 아주 그 유명한 말인데 과거나 이 시대나 위대한 어떤 그런 지혜, 위대한 서인들의 가르침은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저께 TV에서 봤어요, 내가. 온난화로 먹이 사슬 혼란해서 고래 사냥을 나서고 있는 북부. 아니야, 비가 가라 녹아버리니까 물개가 나타나지는 않고서 물개가 고래를 사냥을 해야 먹을 수밖에. 고래가 얼마나 큽니까? 고래 사냥하느라 가진 기진맥진해 있는 곰의 모습인데, 북극곰의 모습인데, 이, 그러잖아요. 고래를 얼마나 잡아먹겠어요? 이 곰이. 아마 멸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나간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위기를 벗어난다 그러면은 기후 위기를 통해서 인류는 크게 진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레미 리프킨이 얘기를 했고, 젊은 툰베리가 에세이에서 밝힌 거예요. 기후 위기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인간이 크게 진화할 수 있고 혁명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나는 기후 위기를 통해 인류는 크게 진보할 수 있다.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이 진보를 우리가 이루지 못하면은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툰베리의 책을 우리가 다 봐야 된다. 왜냐하면 릴ken의 책은 어렵잖아요. 어려워. 또 많은 생태학자들의 책이 어렵고 수학이고 과학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툰베리가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아주 쉽게 많은 내용들을 그야말로 방대한 책을 통해서 증명을 했어요. 나는 그 내용을 더 쉽게 한국 실정에 맞게 설명을 한 거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끝으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이게 조욱이라는 사람이 법고전 산책이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이 책을 봤어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그중에서 설명을 한 거예요. 인간성을 위협하는 위험은 개인적 충동과 선호에 과다해 있는 것이 아니다. 개성이 많은 게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 결핍이 있다. 진보의 원칙은 그것이 자유를 사랑하는 형태든 개량을 사랑하는 형태든
관습의 지배에는 반대하고 적어도 관습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을 요구한다. 하나의 인민은, 하나의 시민은 일정 기간 동안 진보적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정지한다. 언제 정지하는 것? 그것은 개성을 갖지 못할 때다. 난 존 스테이트 밀의 자유론을 열심히 읽었지만은 이 조국의 법고연에서 이걸 특히 이 구절을 강구하는데 참 아주 좋은 대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각자의 개성을 충분히 살리고 발전하는 거를 70이 되든 80이 되든 90이 되든 놓치지 마. 그래야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에픽 저니, 뭉대한 서사시적 행동으로 살아가는 그런 동물들에게서 배우고 그들이 사라지지 않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환경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